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공부하기는 아주 좋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지금 2월달에 시험 보는 게 가장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겨울에 컴컴하죠. 공부도 잘 됩니다. 따뜻하니까 어디 나갈 일도 없고요.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그때 이제 좀 많이 하시고 대한지 이제 2월 달에 또 구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때 잘 활용하시면 2월 달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합격자가 얼마나 나올지. 한 10명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합격자가 또 얼마가 될지 또 이제 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63회 4교시 3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계산 문제라서 좀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키포인트는 설명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전력 손실 1장에서 송전 손실 1장 보시면은 역류 손실 저단 중 나오는 게 뭐라고요?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에서 예제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역류 손실 저단 중 전력, 전류, 손실류, 저항, 단면적, 중량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전력 손실이 고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PL은 3하의 자승률이거든요. 역류 손실에서 전력에서 전류를 구한다면 이 전류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게 전력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부분은 이 PQS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나온다. 전력 손실은 나눠서 이와 같이 나눠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R하고 X하고 그 값을 회로해서 넣어가지고 계산해서 커피시터스 넣었을 때 뺐을 때, 이게 지금 요거죠. C 성분, X 성분에 대한, 요거 R 성분이고 이게 X 성분에 대한 XL과 XC 성분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차이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붙어서 보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100분의 30인데 여기서 이제 PU로 바꿔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CKV 자승 및 PZ인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문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세 개 부분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PU 값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온 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온 값으로 주어지니까 온 값을 PU로 계산하기 위해서 뭡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100으로 나눈 겁니다. PU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KV 자승의 PZ가 퍼센트 임피던스죠. 이렇게 나눴는데 뭐라고요? 여기는 임피던스가 주어진 게 아니라 뭔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30%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PU로 나누기 위해서 100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온 값으로 주었으니까 온 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꾼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꾼 다음에 그걸 100으로 나누면 이게 PU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얘가 된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여기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PU로 나누기 위해서 100으로 나누면 요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요 세 가지를 다 더하면은 여기 아까 이 수식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요 세 가지를 다 더하면 전체 부분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I는 R분의 V에서 여기는 I는 R분의 V인데 여기는 I는 R분의 V 아닙니까? 그래서 이 Z 부분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네? 이 부분은 여기서 보내준 전압하고 여기서 받는 전압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380V를 보냈는데 부하도 380V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압이니까 얘는 1PU죠. 서로 틀린 부분이 아니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계산하면 얘가 전체 부분은 I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I가 여기 흐른다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닙니까? 기준 전류. 전격 전류에서 요만큼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전격 전류가 뭡니까? 부하가 50kV짜리가 달려있고 380V짜리 50kV의 변압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전격 전류는. 그래서 이만큼의 131.58의 전류를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이 전압 강화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요만큼의 요걸 1PU라고 했을 때 요 1PU의 몇 %만큼이 실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서 요거의 몇 %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암페어가 흘러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PU의 개념으로.
요것도 이제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개념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까 키포인트 바뀌어지는 부분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PU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을 나눠줘야 되고 오음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전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서 계산되어 있는 전류만큼의 어떤 그 강화분을 계산해내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만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 쓰니까 계산 문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모르면 못 풉니다, 계산 문제도. 요것도 계산 문제를 딱 보면 헷갈립니다, 여기요. 22가 있고 1.1 있다. 여기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변압기가 22kV, 3.3kV의 변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냐면, 임피던스 전압이 1100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이. 근데 보니까 요게 전압입니다. V는 IR이니까 이게 전압이고 얘가 그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이게 뭐죠?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가 뭡니까? 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가장 모범적인데 첫 번째 가장 쉬운 게 임피던스 전압 강화. 전체 전압분의 그 부분에 대한 전압 강화분을 나눈 게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럼 뭐라고요? 전체가 22.9kV에 여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1.1이 나왔다면서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여기가 22kV인데 여기서 1.1 1100V의 전압 강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1100V의 전압 강화가 생긴 걸 이 전체분의 요 전압으로 나눠주면 거기에 그 임피던스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긴 거니까 그걸 계산 5%만큼 전압 강화가 생겼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5%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못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막히기 때문에. 요것만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입니다. 그냥. 그래서 처음에 고리가 풀려버리면 나는 이게 뭐 임피던스를 모릅니다. 그럼 여기는 X값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R하고 X값을 이용하면 구합니다. 왜? 전압변동률 수식에서 요거니까. 이게 이제 P인데, 이제 사실 X분의 P고, 뭐, Q분의 뭐, 저기고 해서 나와지는데, X하고 R을 모르니까, R하고 X를 모르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끔 만들고, R 값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10부분만큼에 걸려있다고. 여기 문제하고 보시면 여긴 이해되거든요. 근데 X 값은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9%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 Q는 4.9%가 되고 P는 1이 된다. 그럼 여기다 4.9에다 코사인 세타 여기 보면 코사인 0률 1일 때는 1%가 되는 거 0.8일 때는 몇 프로가 됩니다. 그럼 요 퍼센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전압 강화가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1% 정도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0률이 떨어지면 3.74%니까 2.74%만큼 전압 강화가 더 생기는 거죠. 그게 뭐야? 여기 있는 저항성분에 의해서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저항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Z값을 못 구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것만 알고 계시면 편하게 넘어갑니다,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응용된 문제고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요거 증명하는 문제 예제 7-3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 25점짜리로도 나왔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지만 됩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25점짜리로 증명할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시는 겁니다. 단거리 송전설의 전압 강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죠? 근데 이게 지금 전압 강화는 뭐에 더 관계됨을 증명하셔. 예제 7-3이라고 얘기했죠? 예제 7-4였나요? 또 헷갈리네. 예제 7-3으로 기억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 보시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계산되면은 뭐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게 이게 들어가는 거야. 삼각함수가 들어가면서 이 삼각함수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근해 공식까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사실 이 수식 말고 다르게 계산하는 수식도 있습니다. 별의 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식 외워가지고 쓰려면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식이 있으니까 뭐 10점짜리 수식도 있고 25점짜리 수식도 뭐 별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요 문제가 저거 문제보다는 더 나왔을 때 임팩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외워두시라. 그래서 별에로 이렇게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6번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입니다. 고장 중에 송전지력. 근데 요것만 보시지 말고 여기 별에를 좀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별의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장전 송전 전력에서 T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걸 2회선으로 볼 수도 있고 1회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P는 X분의 2S, 2L 사인 세타인데, X가 이렇게 Z1, Z2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고장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고장호가 생기면서 여기서 밑에 뭐 ZF라는 고장점에 등가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고장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된다? Y 형태가 되는 겁니다. Y 형태가. Y 형태가 되면 이게 T형이죠. T형은 임피던스가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파형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파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파형을 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델타죠. 그러니까 Y 델타 변환한 겁니다. 그래서 Y 델타 변환하게 되면 요게 전송할 수 있는 P는 X분의 2S, 2L 사인 세타에서 이 X 부분이 요게 되는 겁니다.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고장점 임피던스고요. 고장 후 선로의 전달 임피던스라고 말씀드려 있죠. 왜? 여기하고 여기에 전달 임피던스에 따라서 뭔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서 뭔가 힘이 전달이 될 텐데 그 중요한 게 요 전달 임피던스에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되려면 요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 전달 임피던스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선지락일 때, 2선지락일 때, 3선지락일 때 이게 틀려지겠죠. 고장점의 저항이 틀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Y 델타는. 그럼 여기서 고장점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고장의 성전 전력. 왜? 원래 Z1이 있고 원래 Z2가 있었죠. 그거 더한 거에다가 이게 더해졌으니까 뭡니까? 이게 전체 전달 임피던스에서 이게 지금 고장점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장점의 임피던스가 돼가지고 이게 전체 전달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다 합하면은.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쉽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더 보시라는 얘기죠. 등가 고장 임피던스. 한선이 지락냈을 때 이게 등가로 비교를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한선이 지락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칭부 등가율을 보시면 일선이 지락이 되면은 지락이 됐을 때는 영상분이 존재를 합니다. 단락이 되면 영상분이 존재할까요? 안 될까요? 단락은 무조건 영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간 단락일 때는, 이선 지락일 때는 조금씩 헷갈려집니다. 무조건 지락일 때는 영상분이 다 있습니다. 단락일 땐 영상분이 없습니다. 그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성간 단락일 때는, 삼상 단락일 때는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단락도 두 가지가 있겠죠. 지락도 1선 지락이 있고 2선 지락이 있을 텐데 이제 2선 지락이 되면 병렬이 되는 겁니다. 성간 단락이 있고 삼상 단락이 있을 거고 단락 지락 두 개인데 왜 그러냐면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1선 지락에서는 그래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인데 뭐라고요? 이 Z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게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입니다. 이게 Z1을 제외한. 나머지. 요걸 빼고, 여기 부분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인데, 뭐라고요? 이게 Z1 플러스 나머지가 ZF니까 그건 뭡니까? Z0하고 Z2가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Z1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다. 아까 여기 나왔던 그 부분 있죠? ZF라고 밑에 이렇게 있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데, 2선 지락일 때는, 지락이니까 영상분이 있습니다. 근데 2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죠?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이게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라면서요. Z1 플러스, 근데 이제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병렬이니까. Z0 플러스 Z2분의 Z0 곱하기 Z2.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면 됩니다.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요거 곱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요거로 나누면은 Z0, Z1 플러스 요거 분의 요거니까 Z1에다 요걸 곱해주면 되죠, 요거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요거는, 요게 없어지니까 요거죠. X죠, 요게. 점이죠. 요게 틀린 거라는 얘기죠,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부분을 제한, 요거 부분을 제한 나머지 요쪽 부분이, 여기를 딱 쪼개십시오, 무조건. 그래서 Z1을 항상 이쪽으로 옮겨서 그리시든가, 요쪽으로 옮겨서 그린다, 요 네모 박스를 여기다 쳐주십시오.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답안지를 쓰실 때도. 여기다 네모 박스를 하나 딱 쳐주시면은,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를 내가 이걸 가지고 계산했다는 걸 표시하기도 좋습니다. 상대방한테. 자, 단락이 일어났습니다. 단락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무조건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Z1하고 Z2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네모박스 치면 어떻게 됩니까? ZF는 그냥 Z2가 되죠.
그럼 삼상단락이 되면 영상분도 없고 역상분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상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상단락이 되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ZF는 0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고 났을 때 얘는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고장 진료가 가장 많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거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장점 임피던스의 아까 그 크기에 따라서 고장점이 틀려지는데 일선 지락이 가장 약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단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2선 단락이 약하다. 왜? 2선 단락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 근데 저기 부분 가면은 두 개를 더 한다면 곱했으니까 이거보다는 작다 이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3상 단락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 두 개가 헷갈립니다. 2선 지락하고 단락이 헷갈려지는데 그건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Z0, 그러니까 Z1, Z2, Z0하고 Z2는 뭐 10%, 20%, 30% 한번 넣어가지고 계산해본 수식이 여기 뒤에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0%, 30%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면. 자, 1선 지락에서는 안 봐도 뻔합니다. Z1을 제외한 거니까 1선 지락에는 Z0하고 Z2고 2선 지락은 병렬이라고 그랬죠. Z0 플러스 부분에 요거 좀 또 틀렸죠? X입니다. 병렬이니까. 이건 Z2고 얘는 0이고 이거 외웠으면 얘는 요거는 반대입니다. 1선 단선이 2선 지락입니다. 그리고 요건 2선 단선입니다. 2선 단선이 뭐라고요? 1선 지락이고 얘는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고 단선일 때는 좀 어렵습니다. 계산하기가. 근데 이 단선 계산한 거는 없고 단지 표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기본서 책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다 10%, 30%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거 보십시오. 직접 계산해봤더니 얘는 30%고 얘는 7.5%고 얘 40%고 요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Z0하고 얘 바꿔도 얘는 7.5고 얘는 10입니다. 똑같으니까 병렬을 곱하는 거니까 이거 똑같죠. 얘가 10이고 10이든 30이든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얘보다는 임피던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3상 단락보다 2선 지락이 3상 단락 다음에 2선 지락이 그 고장점에 대한 그 전류가 더 커지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냥. 근데 그걸 아까 가지고 이제 그게 뭐다 따질 필요가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10%, 30% 정도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대로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결론은.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단 1, 2, 2, 3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그냥 지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거 딱 보시면 요렇게 물어보는 이 고장점 등가 임피던스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도 있고 고장점에 대한 전송 전력을 설명하시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좀 힘들게 넘어왔는데 빨리빨리 또 넘어가면 또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사실 다 봤는데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라고요? 네? 전동입니다. 이런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FBI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다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고 평행 도서관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핀치 효과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이다. 모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핀치는 그 홀 효과는 여기 또 있거든요. 전기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뭐 홀로 집중이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치 효과도 있고요. 뭐 프레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변압기에 이제 대해서 역기 전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변압기 하면 패러데이 법칙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이런 정도. 변압기에서는 패러데이 법칙이 나오고, 아까 발전기에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좀 써먹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토크 정리 이런 부분 사실 증명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건 적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선로정수, L이 뭐다, C가 뭐다, 그거 증명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25점짜리 증명을 하긴 하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요거 자체로 보시는 것보다, 기본서에 보시면 이거 증명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거하고 같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더 도움이 됩니다. 요거 자체만으로 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그거하고 같이 보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자속. 여기 보시면 이제 자속이 이렇게 되면서 흐르면은 이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이게 사실 이제 L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암페어 주의 법칙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L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자기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 암페어 주의 법칙에서 나와서 전류가 흘러가면서 하는데 이걸 선적분을 하다 보니까
이 자개가 미치는 번위가 어디가 된다고요? 요 길이에 따라서. 자개가 이렇게 계속 미치면서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전류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는. 그래서 이게 암페어 주의 법칙에서 이제 그 L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할 때 처음에 암페어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H는 2파이 R분의 I 해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만 되지,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요. 차라리 그냥 선로저우스 쪽에 가서 그런 부분을 이해할 때 그걸 증명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같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이것만 가지고 딸랑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맥스웰 보조 방정식, 뭐 전속도 이거는 뭐 가우스의 정리고, 가우스의 정리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면적에 대한 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C를 설명할 때 가우스의 정리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거 증명할 때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좀 필요합니다. 사실 나중에 요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전개에 대한 문제거든. 전개가 있고 자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뒤에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Q는 이제 면적 입실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평판처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배터리가 있습니다. 평판이. 그 간격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해질 유전체에 따라서 얼마나 전압이 인가가 되면 여기에 얼마만큼 축적이 된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하고 요 간격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충전되는 게 많습니다.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충전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전개 세기가 일정합니다. 왜? 도치 내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도치 외부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도치 내부에서는 쇳덩어리니까 그때부터는 일정하게 어떤 힘이 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밖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영향을 덜 미치니까 이게 감쇄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써먹냐면은 케이블에서 또는 다른 쪽에서 보시면은 케이블을 보시면 도체가 있고 내부 반도전층이 있고 어떻게 됩니까?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도전층이 있겠죠. 그 각각의 중간중간에 아까처럼 그런 그 전개 부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증명하는 문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25점짜리가. 그때 요걸 써두시면 됩니다. 그 뒤에 또 나오니까 관련도 문제. 그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요런 게 나중에 가서 또 쓰는구나. 그래, 도체 내부에서 외부에서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또 나오니까 그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여기도 보시면 아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요런 그 유형의 요 그림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써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 보시면은 펠티어 효과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두 종류. 톰스는 같은 놈. 전류를 흘리면 두 금속 장소에서 열이 흡수되거나 발생된다. 그러면은 요 뒤에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죠. 톰스는 같은 현상이 동종의 금속 접합에서도 발생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바이메탈하고 같이. 석류. 석류가 뭐죠? 정확하게? 피레기가 정상으로 시작을 하고 남게 되는 남게 돼서 흐르는 대지로 흐르는 전류. 그렇죠. 석류를 차단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게 지락전류입니다. 지락전류. 쉽게 생각하면 석류를 차단해주지 않으면 이게 방전됐습니다. 방전. 순간적으로 얘가 딱 붙어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빼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닫기 전까지 이제 방전이 되고 나서 이제 문을 닫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상용전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얘가 사고가 없어졌으니까. 들어오고 나서 상용전이 들어와서 얘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동안에 뭔가 순간적으로 그 상용전원이 바깥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락전류라고요. 그러면 속류를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지락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왜? 피레기라는 게 어차피 어떤 외부에서 어떤 큰 힘이 발생된 걸 대기로 딱 접속을 해가지고 빨리 빼주고 난 다음에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원으로부터, 방전전류에 의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형주파수의 전류를 속류라고 한다. 그래서 속류가 빨리 차단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속류가 왜 생기냐면요. 갭형 같은 경우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갭 리스형 같은 갭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붙었다 떨어지는데 갭이 얘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특성 요소에서 전압을 재워주고 나아마도 이 갭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속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갭 리스 차익 같은 거 속류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또 단점은 갭이 붙었더라도 특성 요소에서 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갭리스 타입은 갭이 없는 대신에 이 특성 요소가 파괴가 되면 그때는 계속 사고가 난다 이거죠. 그런 또 단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제한전압이 걸리고 나서 속류 부분이 이렇게 있죠. 제한전압이라는 건 딱 방전이 됐을 때 단자가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이라고 했죠. 여기서 방전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용주파가 오다가 여기 사고전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와서 야, 너 이거 넘어가면 방전해.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고전류라고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방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좀 요 짧은 시간 내에 방전을 하고 방전이 끝났습니다. 방전이 끝나고 나니까 제한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피레기 단자 안에 제한전압이 나오면서 원래 이런 상용주파 부분으로 이제 쫓아서 내려가려고 하겠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상용주파 해가지고 전류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서 뭡니까? 시간제에서 전류가 들어오다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전이 또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뭐 결국 이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속류를 빨리 차단을 해줘야지만 이게 차단이 안 되면 이 전압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압이 뚝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전압이 빨리 떨어져야 원래 상용주파 전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속류라고 하고, 요건 시간 지혜 내에서 약간의 제한전압 이후에도 상용주파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전류가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성요소에서 어느 일정 값. 아까 속류는 뭐라고요? 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특성요소에서 어느 일정 값으로 억제돼야 하기 때문에 직력갭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직력갭이 이제 열려줘야지 차단한다 이거죠. 근데 처음에 특성요소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특성요소는 어디까지 견져 있고 이 갭이 붙는 게 어느 정도 전압 이상이 되면 갭이 붙으면서 이제 됐는데 이게 떨어져줘야 되는데 이게 이 특성요소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부분에서 이게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긴다는 얘기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피레기 단자 간의 충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겠죠. 빨리 빼주니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죠. 왜? 오동작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분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의 비율이 뭐라고요? 충격비라고요. 지금 충격비는 2배 이내로 해서 제한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통. 이게 너무 크게 되면은 크다는 건 뭡니까? 이게 낮거나 이게 높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얘 두 개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갭이. 근데 이 갭이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야지만 됩니다. 2배 정도는. 왜?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보통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두 배가 이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의 일반 정상 전압의 한 2배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럼 고구의 한 2배 정도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뇌 임펄스가 여기서 생기더라도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의 3.5배에서 4배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뇌 임펄스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거 이상이라니까 그거에 한 2배 정도 돼줘야지만 이 안에서 생기는 어떤 이상 전압에 의해서 피레기가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충격비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 재충상 방송 내 피레기 구비 조건이 그거죠. 제한 전압이 낮을 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거. 이게 낮아야 된다면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거, 방전 전류가 클 거,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거, 내구성이 크고, 재충상 방송 내 이렇게 온 다음에 재충상 방송 내에서 딱 그어지면 뭐라고요? 충격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피레기 구비 조건을 구할 때도 문제를 두 가지를 같이 외우게끔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야지만 재충상 방선해가지고 충격비하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나는 게 충격비라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를 넣어놓으면은 그거 그냥 애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키워드를 만들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왜냐면 낮을 것, 높을 것 하니까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외웠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다른 거하고 연동돼서 할 수 있는 것로 이렇게 좀 뭔가 바꿔서 외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제한전압이 뭐다? 아까 얘기했죠. 피레기 단장 안에 남게 되는 전압. 예? 피레기 방전 시, 예? 피레기 단장 안에 남게 되는 전압. EMS 딱 나오면 이제 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뭐라고요? 기계 발급 안정원, NCC, RCC 해가지고 그 그림도 나와야 되고요.
기계 발급 안자원, 뭐 이게 그냥 나옵니다. EMS 나오면 뭐라고요? NCC, ICC, 그 HICC 나오면서 기계 발급 안자원. 그냥 외운 겁니다. 그냥 시계 방향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적체직 신경도 써주시라고요. 그림은 많이 그려주시라고요. 자발계 경자의, 예? 제가 이걸 외웠던 게 EMS에서 자발계 경자의, 발현생, 상손사급, 체경전,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발계. 자동발전제약.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발전제약 기능. 발전 비용 계산, 자발계, 그 다음에 개통해석 기능. 이렇게 나눠놓고 답안지를 내는 게 경자에, 보실까요? 경제급전, 자동발전제약, 예비력 강시죠. 이렇게 그냥 외웠습니다. 자발계, 경자에, 발현생.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예입니다. 제가 외웠던 부분. 발전량에 대한 연료 생산량, 발현생. 그 다음 상손사급, 체경전.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상손사급. 예? 상손사급, 급전계통 뭐 나오겠죠? 사급, 급전, 체경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나왔을 때 뭘 쓰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문제 답이 일단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래.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크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뭘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키워드를 막 불러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외운 거고,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그걸 모범 답안을 해가지고 외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체경전. 최적조류, 경제급전, 쾌경전, 체경전, 전압제약.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드를 하고 나면 거기까지. 그러면 이게 전압제어가 뭐다 이렇게 한 줄, 두 줄 써주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게 되면은 EMS 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키워드부터 먼저 막 하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고, 키워드가 좀 되고 나면은, 이게 급전원이 뭔지 나와야죠. 급전원 조류 계산. 아까 기계 발급 안자원에서 급전원 모의 훈련할 때 급전원에 대한 조류 계산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모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온라인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실제 사고가 나지를 못했으니까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하고 상정사고를 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미리 시뮬레이션 통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여기 수강생 중에 이제 그 KPX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또 받을 수는 있는데, 어렵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답안지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이게 모범 답안들입니다. 다른 답안지를 보셔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이제 좀 추가될 게 그림도 좀 추가돼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짬뽕을 해서 좀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 답안지, 이거 다른 책에 있는 답안지 그대로 베낀 겁니다, 지금. 근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채워가지고, 이제 다른 그 답안지들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1교시까지만이라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고장구간 검출 개폐기. 이건 조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잘 안 나오는 문제였다. RSF 해가지고 리클로즈 섹셔널라이즈 라인 피주가 있었는데,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중접지 배전선로에서 스스로 고장 구간을 후비 보호하고 하는 가스 절연 방식의 부하 개폐기다. 그래서 지금 라인 피주 밑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섹션을 나눈 가스 구간용 개폐기입니다. 구간을 자르기 위해서. 후비 축색 트릭 기능이 있고 건전 구간 일시 회복 기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전압이 떨어졌을 때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고장 구간을 자동 루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요건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왜냐면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라는 게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거거든요. 근데 역할을 해주는 거 그냥 이거대로밖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얘가 그런 기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는데, 빈도수는 좀 떨어집니다. 아까 RSL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밑에 레벨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배전선로의 보유업소다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문제가 나오고 요거는 그 밑에 나오는 서브 문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얘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게 넘어가면서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배전 쪽에 가시면 이런 몇 가지 선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ALTS도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배전 쪽에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딱 따져보면은, 이 바로 전 시험에 ALTS가 나왔었는데, ALTS를 딱 봤을 때는, 저희 쪽보다는 건축전기 쪽이 좀 가깝습니다. 배전 쪽의 ALTS 부분은 사실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FAS도 마찬가지로 FAS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겁니다. ELB는 어스 리키지 브레이커입니다. 들어오고 나간 전류의 합이 차이가 나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락보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단에 누전 차단기 동작 원리 딱 보면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들어오고 나간 전류의 합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감도가 좋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감도가 좋다라는 게 워낙 미세한 전류에 대해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ELB에 대한 전격이 어떻게 되죠? 예? 30mA가 뭐죠? 정격 감도절입니다. 근데 동작 시간은 0.03초에 30mA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격 부동작 전류는 얼마일까요? 15mA입니다. 오차가 50%라는데 전격 부동작 전류의 정의는 뭐냐면 이 전류까지는 동작하지 말아라. 15mA가 흐르면 동작하지 말아라. 근데 16이 흐르면 동작해라. 그건 뭡니까? 전격이 30인데 15가 흘렀다는 거는 뭡니까? 얘가 오차가 50%라는 얘기입니다. 50%만 넘어가면은 무조건 동작해. 전격이 30이지만 15까지는 동작하지 말고 16부터 동작해 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류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를 전격 감도 전류는 30이지만 얘가 오차를 5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게 화장실이나 이런 쪽엔 전격 감도 전류를 15mA로 바꿔라 라고 나왔습니다. 법이. 그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만들던 회사가 이제 건교부하고 해가지고 히트를 쳤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기존에 배전반은 30mA 차단기로 돼 있는데 화장실로 연결된 부분 15mA로 바꾸려면 아파트 그 몇천 개를 다 뜯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돈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나온 게 벽에 콘센트에 치부하는 15mA짜리 차단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 안에 누전 차단기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거기 15mA를 설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물짓기가 접속이 가능한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15mA를 차단기를 꽂아놓고 거기서 이제 선을 연결해서 쓴 겁니다. 법을 피해가는 위해서. 근데 그 제품이 또 한동안 나왔었죠. 지금도 이제 오래된 건물 등 그걸 갖다가 달아놨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담배 값이 저희가 2,500원 팔 때 면세점에서 담배 얼마 정도 팔죠? 한 1,700원, 1,800원 팝니다. 별로 안 쌉니다. 외국보다 싸죠. 외국에는 담배 한 볼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게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것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2,500원에서 4,500원 올린다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예를 들어. 근데 딱 보시면은 면세점에 들어갈 때는 2,500원이면 실제로 들어간 단가는 한 8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걔네들 팔 때는 1,600원 팔죠. 폭리를 엄청나게 취하는 거죠, 면세점에서. 근데 면세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값이 얼마인데. 거기 입점료가 얼마냐. 이거 2,500원짜리 이거 몇백 원씩 남겨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차라리 루이비통 같은 거 하나 팔아가지고 몇백만 원씩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틀려지겠죠, 이제는. 너도 나도 거기서 살 거니까 얼마나 저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면세점 가격도 이제 서로 담합해서 신고해가지고 그게 돼야지만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건들은 신고제입니다. 가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mm, 10mm, 15mm, 30mm 하면 된다. 반환시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공장 같은 경우 이런 걸 안 씁니다. 썼다면은 누설 연료가 있는 게 아니라 충전 연료 때문에 시성분이 있거든요. 케이블에 대한 시성분들 때문에 얘가 충전 전류를 인식해서 얘가 오동작을 합니다.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200mA짜리 이런 것들을 중감도로 해서 씁니다. 쓰더라도. 30mA 이런 거 안 쓰고 200mA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아예 MC12로 씁니다.
그러면 지락 보호가 안 되잖냐? 안 되긴 안 되죠. 그 밑에서는. 그래서 메인에다 다는 거죠. 메인에다. 그래. 여기서 지락 나가서 나는 메인에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걸 트립으로 써야 되는데 검사만 받고 빼버립니다. 알람으로. 그러니까 법만 피해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이 죽든 말든 부하가 죽으면 10억, 20억 날아가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10억, 20억이면 다행이게요. 라인 하나 지금 1000억 막 날아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사람은 죽지는 않거든요. 전압이 작으니까 몸에 접촉장이 있게 되면 죽지는 않습니다. 불구는 내리잖아요. 물론 잘못하면 죽습니다. 380V를 만진다든가 하면 죽는데 220V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죠.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기설비 정리. 요 1교시까지만 끝낼 건데요. 전기설비가 뭐냐? 이것도 좀 헷갈립니다. 전기설비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 사업을 하는 거. 이건 한전에서 쓰는 게 전기 사업용입니다. 아니면은 일반용이나 자가용이나 있습니다. 일반용은 이제 소용. 이 두 개를 제외한. 그러니까 일반용은 우리 주택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 자가용은 뭔가 끌고 다니는 거지 약간 비싼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용량이 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택 같은 거 3kW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용 전기설비인데 좀 빌딩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주택보다는 여기 많이 우리 한 세대가 아니라 뭐 1층, 2층, 3층, 4층 있으니까 용량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얘가 뭐 75kW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들이 600V 초과나 75kW냐, 제조분은 뭐 100kW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압에 대한 기준이 여기 법이 또 바뀌었을 겁니다. 내용이 조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옛날에 고압이라고 하면은 100kW 이상이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 100kW 이상이면은 고압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지금 그게 500kW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00kW 미만까지는 저압으로 수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자가용 전기 설비에 대한 규정은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개념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일반은 가정집이고 그보다 좀 더 크면은 다 자가용 전기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집 아니면은 한전 아니면 자가용 전기 설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책 보다 보면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거 가정집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용 설비는 다 자가용 전기 설비니까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범위가 어딘지는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전기에서 자가용 전기 설비의 모든 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전기설비에서 제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 바깥에 떨어진 거. 이거 온쇼, 오프쇼라고 하거든요. 온쇼는 해안에 있는 거고요. 오프쇼는 해안에서 떨어진 거. 선박이나 항공기 뭡니까? 다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에 없지 않습니까? 땅에 없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자가용 전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전기설비로.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니까. 예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압이 작거나 이런 거. 30V 미만은 안전전압을 해가지고 그 밑에서는 안 되고 어떤 건 50V고 어떤 건 60V고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보다 보면 전압의 기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살펴보셔야지만 됩니다. 전기사업법이 뭐냐? 전력기술가스법, 전기공사법, 이게 뭐 소방법도 있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도 있고 원자력법도 있고 뭐 집단에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들 한번 또 보시면 되고요. 저도 뭐 여기에 더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문제 13번에서 여기 나오는 부분은 아까 영상전력 아까 Y 그림 그려놓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로 시퀀스를 해라. 그럼 여기 제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여기 중간중간에 끊어졌다고요. 변압기 접지 포인트 끊어졌습니다. 델타 Y가 있으면은 딱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뭐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 역상은 무조건 연결됩니다. 변압기의 결선에 상관없이. 영상은 아까 뭐라고요? 칠학일 때만 나타난다고 그랬죠. 접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진 겁니다. 델타 접지 있나요? 있습니다. 꼭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언제 있냐? 저압의 대지전압 300V 미만에는 중성점의 접지를 잡아주죠. 그런 경우.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외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실 때 보시면은, 여기 델타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두 개를 그리고 얘를 두 개를 그립니다. 여기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접속을 하고 여기 접속을 합니다.
뭘 어떻게 그리냐 이거죠. Y일 때는 얘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델타일 때는 얘만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럼 뭐냐?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만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으니까 이쪽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 두 개 있고, 요게 사실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요게 이렇게 두 개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전화할게. 자, 요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머지도 다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접지가 되고 안 된 건 얘는 델타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예? 요 그림만 정확하게. 요 두 개인데, Y일 때는 연결되고, 델타일 때는 요 밑에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건데, 요거. 물론 몇 개가 케이스가 있으면, 델타면, 여기가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서만 도니까 여기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델타다. 그럼 여기 두 개 있다면서요. 여기 두 개 있다면서요. 여기는 무조건 연결된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라고요? 얘는 여기 연결되고요. 얘는 여기 연결됩니다. 그럼 사고 나면 얘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죠?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간들 이 변압기 내부에서 왔다 갔다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요? 요걸 보면은 영상부는 뭐라고요? 변압기 내부에서 순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지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겁니다. 이제 요령을 아시면은 원래 이런 내용을 알면 그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됐는데 이런 걸 모르시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영상회로 이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설명이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림을 모르고 본인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왜냐면 저는 이걸 등가회로를 그려봤기 때문에 옛날에 수작업으로 그 병렬운전 조작탑해가지고 등가회로 그려가지고 전력관리처에 가가지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계산한 거하고 이거 계산한 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니까요. 요런 정도 대략적으로 2교시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예습을 좀 해가지고 오시면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